많이 돼서 물론 더 논의 많이 하시면 좋겠지만 우리나라가 물론 여기에 대해서 뭐 얼만큼 우리가 직접적인 행동을 할 수 있을지 해야 할지는 또 생각해 문제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어떤 스탠스를 취해야 될까의 문제는 지금 말씀 나눴던 거하고 또 연결이 될 것 같아서 저는 좀 규범적인 평가를 하면서 하지 않을 수 없지 않나라는 생각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고민을 하고 있는 이유가 바로 그 지점인 거죠. 그 자유주의적 국제 질서의 규범적인 어떤 기준이 현실 속에서 구현되어지는 과정에서 가지고 있는 한계들을 접했을 때 어떻게 할 거냐. 근데 결국은 이제 이게 이제 고민인 거죠. 그런데 그 한계 속에서 국민의 목숨이 담보되어져야 하는 부분이 생긴다면 굉장히 고민스러운 지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이게 누구도 쉽게 답을 얘기할 수 없는. 이제 제일 아마 그 이론적이고 그냥 이 레토릭 차원에서 쉽게 얘기하면 그런 상황에 안 가도록 하는 게 제일 좋다. 근데 결국 그런 식으로 회피하는 수밖에 없죠. 그런데 지금 우리가 알다시피 미중 전략 경쟁 속에서 그런 지정학적 단층대가 한반도를 둘러싸고 형성되고 있는 부분이 사실인 거고, 그리고 이제 모르긴 몰라도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지금 일단은 이쪽 지역에선 숨고르기와 또 이런저런 준비를 하면서 이제 그 잠깐 소강 상태 같은 느낌을 받고는 있는데, 북한은 북한대로 지금 자기의 그 살 길을 위해서 지금 다시 이 미사일 발사서부터 이제 핵실험까지 지금 그 수순을 자신들의 선택이라고 지금 저기를 가고 있는 거고, 이제 한국 같은 경우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이게 이제 한국 같은 경우에는 한미동맹을 굳건하게 일단은 체크해서 기반으로 삼아야 되겠고, 그런데 이제 그것만 가지고 이제 가는 게 아니라 이제 더 할 게 있느냐. 그리고 이제 거기서 이제 심지어 나오는 얘기가 이왕 한미동맹을 기초로 해서 갈 거면은 확실하게 자유주의적 국제질서에서 이 프로액티브한 굉장히 그 전위적인 어떤 그 행동대가 돼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서 뭐 우크라이나에 대해서 왜 무기 안 주느냐 이런 얘기까지 나오거든요. 그런데 이제 저는 이제 이거는 뭐 정답의 문제가 아니고, 저는 국제정치학자로서 그런 식의 되게 선명해 보이는 그 노선이 사실은 지정학적 단층 대상에 위치한 지정학적 중간국들에게는 굉장히 위험한 선택이 될 수도 있다는 거를 늘 염두에 두면서 정책을 고민해야 된다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게 예를 들어서 무기 문제만 하더라도 저는 참 우리나라 참 그건 못했다. 그 젤렌스키 대통령 불러놓고 다 같이 모여서 이렇게 심정적 지지와 이 그 공감을 표현하면서 이 그 우크라이나에 대한 우리의 어떤 그런 지지도 분명하게 보여주지만, 현실적으로 이제 무기를 준다든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현실적으로 가지고 있는 고민들을 가지고 우리의 한계는 있다. 그러니까 당신들한테 무기를 줬을 경우에 러시아가 북한에 이제 무기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가게 될 경우에는 한반도에서 이 지정적 구도가 확 바뀌면서 우리로서는 굉장히 피하고 싶은 시나리오인 북중러 삼각 군사공조가 작동하게 되는 이 촉매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우리가 신중할 수밖에 없다.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남한테 지지를 보여줘야 될 때는 잘 못하고, 그 다음에 이제 무기 부분은 굉장히 신중해야 될 부분인데 막 줘야 된다고 막 그러고, 저는 이거 굉장히 엇박자를 내고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하나 얘기한다면 이런 생각은 가끔 해요. 왜 아시아에서는 유로피안 유니언과 같은 그런 식의 그 있던 트랜스내셔널한 그런 그 가버넌스 기구가 안 만들어질까? 보면 균형 차이가 너무 불균형이 너무 큰 것 같아요. 중국, 일본, 한국 사이에 우선 인구라든가 뭐 국력의 차이가, 그래도 유럽만 해도 뭐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영국 뭐 이런 정도가 비슷하거든요. 어쨌거나 인구 면에서.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이렇게 균형이 잡히는데, 이 동아시아 같은 경우는 균형이 너무 차이가 너무, 중국이 너무 압도적으로 큰 것들, 그러니까 차이나 앤더 웨스트가 돼버리는 그런 상황들이 역시 어렵게 만드는데,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상황에서 예컨대 뭐 제 생각에 뭐 아세안 국가들,
그죠? 아세안은 굉장히 그 심지어는 이제 대학 시스템까지 유럽의 볼로냐 체제 같은 걸 받아들여서 똑같이 하고 하는데 한국은 사실은 왜 그러냐면 의외로 아세안에 대한 또 한국 나름의 좀 사실은 별로 근거도 없는 오리엔탈리즘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정치가나 학자들에게만 있는 게 아니라 일반 사람, 한국 사회의 그레스루트 레벨에서도 이 그 이른바 한국보다 후진국이라고 생각하는 나라들에 대한 일종의 오리엔탈리즘이 저는 우리 한국 사회에 굉장히 강하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런 지금과 같은 이런 상황에서 한국이 핀란다이제이션을 피한다거나 혹은 핀란다이제이션을 조금 더 완화된 형태로 한국에 맞게 할 수 있기 위해서는 실은 미국과 중국 사이의 균형 외교가 물론 제일 중요하겠지만 그 외에 아세안과 같은 또는 말하자면 태평양 지역의 다른 국가들, 뭐 근데 호주라든가 뭐 이른바 그 이 트랜스퍼시픽한 공간에서 연구되고 있는 나라들, 그다음에 일본과의 지금과 같은 상황으로 일본과 관계가 이렇게 돼 갖고는 한국이 쓸 수 있는 지렛대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을 같이 좀 고민하고 진짜 외교라는 거는 혹은 진짜 어떤 굉장히 스마트하게 이것을 이 피해나가는 살아나가는 한국식의 방식은 무엇일까? 한번 좀 더 원점에서부터 같이 고민해보고 마찬가지 맥락에서 비슷한 생각을 하는데 저는 뭐 그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한미 동맹이라고 하는 건 우리의 굉장히 좋은 자산인 것 같아요. 네, 한미 동맹이 우리한테 있기 때문에 도리어 중국이 우리를 무시 못하는 측면도 있고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그 한미 동맹이라는 자산을 어떻게 잘 우리 활용하느냐 이 문제는 우리한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이제 한 축인 건 분명한 것 같은데 이제 그럼 한미 동맹에 묶여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미국에 가는 이런 모든 부분에서 우리가 다 쫓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게 동일한 얘기는 아니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왜냐하면은 지금 이제 새로운 세계 질서가 어떻게 될 거냐, 이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에 새로운 세계 질서가 어떻게 될 거냐라는 걸 가지고 제일 많이 얘기하는 뭐 화두 중에 하나가 신냉전 질서가 오는 거냐, 뭐 이런 얘기들 많이 하잖아요. 근데 이 신냉전 질서라는 거는 이제 냉전 질서가 다시 재현된다라고 하는 의미를 사용하는 것 같은데 미국의 학자들 중에서도 뭐 스탠트라는 학자 같은 사람은 The West and the Rest라고 하는 그 최근에 나온 책에서 그 서방이 그 그 미국의 지금 이 바이든 행정부가 보여준 것처럼 이렇게 유럽과 일부 그 미국의 자유주의적 국제 질서에 적극적으로 동조하고 있는 국가들이 한편에서 분명한 자기 동맹을 결집하고 이 세를 모으고 있는 건 사실이지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GDP를 합하면 거의 한 70% 육박하는 부의 다수를 점유하고 있는 국가들이죠. 그렇지만 그 나머지 국가들은 인구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수로 치면은 뭐 5분의 3 이상의 국가들이 그 제재에는 동참하지 않고 자기 나름대로의 포지셔닝을 하고 있다는 것이고 더더군다나 중요한 것은 이들 국가 중에서는 앞으로 프로덕션 체인이 굉장히 중요한 세계 경제의 핵심이 될 텐데 이 프로덕션 체인에서 가장 중요한 싸움이 이제 그 원자재를 어떻게 효과적으로 잘 공급하느냐의 싸움이 될 텐데 이런 국가들이 이 더 레스트 그 나머지 회색지대 국가들의 상당 부분이 거기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우리가 생각했던 것 같은 과거의 냉전이 재현되어지는 구조로 신냉전 구조가 갈 거다라고 하는 식의 생각은 잘못된 예측이다라는 걸 분명히 알 수 있고요. 그게 한반도에 대해서 가진 함의는 세계가 그렇게 가고 있지 않은데 한반도를 둘러싸고 북중러 북방삼각대 한미일 남방삼각이 대립하는 구도를 다시 이 한반도 주변에 재현시키는 구도는 우리가 만들면 안 되죠. 가급적이면 이걸 어떤 식으로 회피할 거냐. 아까 임 교수님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뭐 중간국들끼리 연대를 한다든지 소지역, 소다자 이런 다양한 창의적인 방법을 통해서 우리의 그 자율적 공간을 계속 만들려고 하는 노력을 한편으로는 해야 되는 거예요. 즉 한미동맹 굉장히 중요한 축으로 미래지향적으로 잘 건설하고 구축하고 관리해야 되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여지 안에선 끊임없이 창조적인 운신의 폭을 만들어가면서 이 대립구도를 가급적이면은 좀 줄여나갈 수 있는 노력을 우리는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아니냐.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제가 사회적으로 여쭤보고 싶었던 거를 다 잘 말씀해 주셔서 그 앞으로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국제 질서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인가, 또 세계 경제 질서, 무역 패턴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인가,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고 있는 것 같은데,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명분도 잃고 실리도 잃고 이렇게 하는 거는 피해야 되지 않을까. 예. 그러려면은 분명히 이제 상황에 대한 정확한 예측, 예. 이렇게 전제가 되어야 될 것 같고, 예. 또 우리가 이제 국제 무대에서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된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보여줄 수 있는 정체성이나 가치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도 어떻게 보면 좀 새로운 관점, 또 우리 임지영 교수님도 말씀해 주셨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놓칠 수 있었던 것들, 가치, 관점에 대해서 오늘 말씀해 주시면서 생각해 볼 거리가 많이 생기지 않았나, 예. 그런 의미에서 의미 있는 대화가 진행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